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성채윤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는데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당권으로 정치 보복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습니다. 이 방금 보신 건 한 전 대표가 어제 SNS에 올린 영상인데 당원들에게 걱정을 끼쳐서 송구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당권으로 정치 보복을 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과 내용을 놓고 이 당내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입장 표명은 했는데 제가 볼 때 사과로 들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첫 마디가 이 징계는 정치 보복이자 조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전 대표는 이제 피해자라는 본인의 어떤 위치를 설정해 놓고 그럼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해자는 지도부라는 저희가 읽을 때 그런 행간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깔끔하게 이 단계에 대해서 어떤 사실관계를 일정 부분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되면 조작이라는 단어 쓰게 되면 이제 그럼 조작이냐 아니냐, 전부 조작이냐 일부 조작이냐, 일부는 사실이냐 이런 것 관련돼서 또 당내 분란이 있게 되고 그다음에 사실 확정 절차 그럼 필요한 것 아니냐, 진상규명하자 이런 목소리에 또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오히려 그 갈등이 잦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았는데 조금 덜 그런 사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 전 대표는 제명 처분 당시엔 또 다른 계엄이라면서 반발을 했었잖아요. 이번에 한 발 물러서서 사과를 결심한 배경 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첫째는 당내 분위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당내에서 중진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대해서 이 장동혁 대표를 좀 나무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한 전 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한 전 대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든 뭔가 중재안을 내놓도록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게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단식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공격을 하기 좀 애매한 상황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이 좀 너무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할 거면 최대한 빠르게 했어야 되고 또 최대한 사과만 했어야 되는데 역시나 정치 보복이라는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섞어서 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 결국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탄압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게 가장 유일한 전략이라고 보는데 사과가 너무 수위가 낮았기 때문에 그 전략에는 좀 큰 도움이 되진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공은 장동혁 대표에게 다시 넘어간 셈인데요. 한 전 대표의 사과 이후에 장 대표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 없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의 의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한동훈 대표의 입장 발표문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가 일단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장동혁 대표가 가해자처럼 돼버렸잖아요. 네. 정치 보복의 피해자가 한동훈 대표고 가해자는 장동혁 대표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는 상당히 공간이 오히려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공간을 더 크게 열려야 되는데 공간이 줄은 거예요. 예컨대 여기서 만약에 한 전 대표의 징계 관련된 입장을 내게 되면 백기를 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서로가 공간을 서로 열어주는 정도로 핑퐁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해법을 찾아가는 핑퐁을 했어야 되는데 상대방을 외통수를 갖다 둔 거죠. 한 전 대표의 저 입장문에 따르면. 네. 그럼 장 대표는 만약 이걸 다 받아들이게 되면 본인 잘못을 다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고요. 마치 전부 다 조작해가지고 징계를 한 것처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안 받아들이게 되면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모든 분란의 책임을 장 대표가 지게 되는 꼴이라서 왜 이런 서로 간의 그 공간을 줄여주는 게임을 할까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오늘로 닷새째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면서 단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셔서 안쓰럽네요. 괜찮습니다. 당대표라는 자리가 또 이럴 때는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자리니까. 역시 힘이 커져야 우리 한 정권이 오만한 행보를 멈출 수 있을 테니까
보수가 커질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주십시오. 보신 것처럼 주말 동안 야권 인사들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장을 방문해 격려를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가 장 대표 단식장을 찾아서 화합해야 한다,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한 전 대표가 단식장에 방문할 가능성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방문하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전에 뭐 한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재명 당시 대표가 이제 피습당했을 때도 문병 의사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 걸 떠나서 이제 해법은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한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단식장에 찾아가서 서로 간에 신뢰를 쌓고 그다음에 재심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징계 수위를 낮추든가 그 다음 모색을 하는 부분이 이 당원 당규상 그것뿐이 없습니다. 방법이. 그래서 이 제명이라는 수위 자체는 제가 보더라도 설령 징계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높거든요. 그렇다면 서로 간의 어떤 그 타협점을 위해서는 한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서 신뢰를 쌓는 것이 그다음에 이제 재심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장 대표의 단식 상황으로 알아볼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단식에 나섰다. 그럼에도 이 민주당을 향해서 요구하고 있는 쌍특검 수용 가능성, 이거 굉장히 낮은 상황 아닌가요? 매우 낮죠. 일단 한 축인 통일교 이 동교특검 관련해서는 어제도 사실 양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비공개 회동을 했는데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통일교 특검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종교특검을 하는 김에 뭔가 신천지 등등 의혹이 있었던 것들도 다 함께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신천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화살이 본인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종교 관련된 걸 함께 하자는데 이거를 안 받겠다는 국민의힘을 또 입장을 무조건 수용할 수도 없고요. 또 다른 한 축인 공천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천과 관련된 의혹이 터져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야당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도 입장을 통해서 아니 국민의힘도 공천 내부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왜 통일도 그 공천 특검에 넣지 않았느냐 그 내용의 문제를 삼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다른 야당들도 설득하지 못한 그 특검안을 민주당이 덜컥 받아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특검은 사실상 받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단식장에 누군가는 찾아가서 그래도 합의를 위한 좀 노력을 한다는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성은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 단식장을 찾아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간다면 정청래 대표가 가셔야죠. 아무래도 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내대표끼리는 합의를 하고 있어요. 뭔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당의 가장 대표하는 어른인 정청래 대표께서 가서 우리의 입장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합의를 하자라는 선 제안을 하고 장동혁 대표도 그걸 받아주시는 모습을 받는다면 그래도 출구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장동혁 대표 지금 거의 정말 그냥 물만 마시는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이 매우 하루하루 악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만약 찾아가면 어느 정도 좀 합의안을 수용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 대표와 동조 단식에 참여하겠다는 움직임도 좀 보이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장 대표가 대외적으로는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단식의 목적이 좀 당 내용 수습에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단식으로 인한 결과적 효과가 당 내용 수습에 도움이 되거나 도움이 안 되거나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단식을 시작했다라고 평가하는 거는 정말 저는 그건 납득이 안 돼요. 특히 당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저는 이제 납득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장 전 대표는 제가 듣기에는 단식을 준비를 했어요. 이 단식을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약간의 몸무게도 빼고 준비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 이전에 단식이 아마 계획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거대 여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삭발 단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지나가는 소리로 많이 주문했던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단식에 들어가자 이 단식은 내용 수습용이지 결국 효과가 없는 굶어 어쩌고 이런 표현까지 하는 의원도 있단 말이죠. 네.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단식이란 것은 본인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했던 당시도 기억나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거를 국정기조를 촉구하는 용이다라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는 수사받는 목적의 방탄용이라고 저희가 평가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받았던 이유는 목숨을 걸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이거 쌍특검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셨지만 쌍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을 얻어요. 자, 통일교 특검을 저희가 주장했습니다. 그냥 주장한 게 아니에요.
그 특검이 통일교 관련된 것 중에서 야당만 수사를 했단 말이죠. 여당은 빼놨어요. 이거는 다 인정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특검이 못한 부분을 특검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특검이 했던 부분인데. 이거 당연히 특검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검이 해야 되는 부분은 실 권력에 대한 거는 특검이 해야죠. 그런데 신천지를 갑자기 끼워 넣었어요. 근데 신천지라는 것은 야당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수사기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를 넣어서 이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단식에 대해서 그렇게 저속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장동혁 대표의 건강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오지 않으실 경우에 이 다른 출구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뭐 출구 전략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출구 전략은 사실 단식을 시작한 분이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언급하신 그 이재명 대표의 단식 때도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무것도 수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민주당 입장에서 스스로 출구 전략을 찾아서 단식을 24일 만에 종료를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뭔가 이 통일교 특검이 됐던 뭐 공천원검 특검이 됐던 본인들의 알을 조금이라도 후퇴할, 조금이라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면 사실상의 합의를 통한 출구 전략은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식을 한다고 해서 그 거대 권력이 그리고 집권 여당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줬던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양보해서 출구 전략을 찾든 아니면 본인들 스스로 이 정도면은 뭐 어쩔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출구 전략을 찾든 이건 국민의힘 내부에서 찾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윤리위가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징계 결과에 따라 당내 갈등 더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일부 그 SNS 글을 보면 김종혁 전 최고의 징계위 그 현장 방문에 아마 상당한 지지자가 동행한다고도 합니다. 근데 저는 징계는 징계 결정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전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한번 징계를 회부된 적이 있죠. 그때 징계 논의 과정이나 징계 이후에 또 글을 올려가지고 그 윤리위가 곤란함에 처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징계를 안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징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전이나 사후에 그에 관련된 본인에 대해서 재심이라는 절차가 있고 또는 그에 대한 평가가 별따로 있는 것인데 이걸 정치적으로 자꾸만 압박을 가하는 것은 그것이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죠. 일단 징계 심의를 거쳐보시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당원 당규상의 절차를 따라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참모진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의 후임으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임명이 됐는데 이 청와대를 떠나게 된 우상호 수석의 소회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각 정당의 지도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잘 대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대화와 소통이 끊기지 않고 진행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20일부터는 이제 신임이 근무하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우상호 수석은 강원도지사직에 도전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선거법상 사퇴 시한보다 40여일 앞서서 물러난 우상호 수석의 행보,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40여일이나 남았잖아요, 사퇴 시한이. 근데 지금 국정 지지율이 보통 높을 때는 거의 임박해서 사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이렇게 사퇴를 하신 것은 일단 그 대통령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 같습니다. 이미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무수석의 역할이라는 게 정당과의 소통, 특히 야당과의 소통이거든요. 근데 차기 지방선거에 야당 후보와 싸우게 될 사람이 뭔가 계속해서 정무수석직을 맡게 되면 대통령에게 부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도전하시려고 하는 지역이 아무래도 강원도. 민주당에게는 열세 지역이고 현직 도지사 역시 지금 야당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르게 강원도에 가서 민심을 훑고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빠른 결정을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우 수석 외에도 원조 친명그룹 7인회 출신인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성남시장에 또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남준 대변인은 인천 계양을 재보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빠르다는 생각을 해요. 이걸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맞춤형 인사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원래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던 사람들을 그 이력 쌓기나 아니면 도움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실로 데려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통상 대통령실에서 나갈 때 선출 쪽에 도전한 경우는 많이 있는데 총선에 많이 도전하거든요. 근데 이와 같이 7개월 정도 있다가 나가서
이 지방선거에 도전한다는 것은 애당초에 그런 진용으로 대통령실을 꾸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자, 김병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 후보로 꾸준히 거론됐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김남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개항을이잖아요. 개항을이 원래 송영길 전 대표가 의원이었다가 이재명 대표께 사실상 물려줬다고 제가 평가할 만한 그런 형식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의원직을 가져갔는데, 또 여기서 김남준 의원이 가게 되면 이게 뭐 세습 전략 지역구도 아니고 거의 당원들의 반발이 그냥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가 있어요. 따라서 사법 리스크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송영길 대표를 제끼고 김남준 대변인을 거기다 공천하게 되면 저는 당내 분란이 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강훈식 비서실장의 충청 차출론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호남 차출론도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그만두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지금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이게 출마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느 정도 작용은 하겠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에게 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실장 체제에서 2명의 실장이 동시에 뭔가 차출된다는 것은 지금 이재명 정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실장을 2명이나 교체한다. 이건 또 상당히 부담이죠.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금 야권에서는 무슨 뭐 스펙 쌓기다 뭐 이런 비판을 합니다만, 지금 강원도에 출마하는 우상호 정무수석도 그렇고 지금 충청 차출론이 나오는 강훈식 실장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쉽지 않은 지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특히나 지금 현직 대전시장, 현직 충남지사 전부 야당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강훈식 실장이 만약에 착출된다 하더라도 스펙 쌓고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험지에 도전을 해보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강훈식 비서실장은 현직 의원직을 버리고 지금 비서실장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아주 특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스펙 쌓기용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 거기서 착출된다 하더라도 결국 말씀하신 이 행정통합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본인이 역할을 하기 위해 나가는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명 안팎의 청와대 인사들이 추가 사퇴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년 넘게 손발을 맞춰온 참모진들이 이렇게 대거 교체되면 국정 운영에는 좀 차질이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있다고 봐야 되겠죠. 참모진이라는 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직인데, 이게 7개월 만에 나간다는 부분은 상당히 지금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국정 운영의 안정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고 저는 당정 갈등의 요인도 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이제 공천 과정이 있을 텐데, 이 공천 과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를 뒤에 업은 이런 분들이 대거 나온다 그러면 당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할 수가 있는 거죠. 예컨대 대통령께서 뭐 통합 관련된 이슈도 먼저 띄우고요. 이거 국민의힘이 먼저 띄웠지만 어쨌든 구체적으로 좀 띄웠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서 상당히 발언 기회를 좀 주면서 현재 있는 국내심 소속 지자체장의 경우에는 발언을 또 차단하셨어요. 자, 이런 것들이 보면 결국은 선거법 위반의 어떤 그 논란도 부추길 수가 있는 것이고, 출마자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 때문에 상당히 갈등의 소지가 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내 공천 관련된 갈등, 두 번째는 국내신고와 관계해서 선거법 위반의 여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차후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출마 현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우상호 수석 후임으로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임명이 됐는데요. 삼선 의원 출신의 당내 온건파로 분류가 되죠. 우 수석에 이어서 두 번째 정무수석도 비명계가 발탁된 셈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홍익표 신임 수석의 경우에는 온건하고 소통에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첫 번째는 다만 이제 저희가 제안했던 영수회담을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 이 부분을 대통령을 설득해서 이것을 잘 이끌어내느냐에 따라서 향후 야당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진취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 바로미터가 영수회담 여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야당을 겨냥한 것뿐만 아니고 당내에 다른 계파와의 소통 측면에서 등용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수회담을 원활히 이끌어내게 되면 저는 두루두루 홍익표 수석의 앞으로 정치적 공간이 훨씬 열린다고 보는 것이고, 마지막은 이제 서울시장 관련돼서 교통정리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분이 성동에서 쭉 재선인가 3선인가 지내다가 서초동으로 갔거든요. 서초 지역구로 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한 수를 두셨는데, 결과적으로 야당과의 관계에서 협치를 얼마만큼 이끌어내느냐에 따라서는 국민적 지지까지 받을 만한 인사다 이렇게 봅니다.
대표님, 그러면 예. 이 영수회담 가능성은 얼만큼 보십니까? 전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영수회담 제안하지 않았었냐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들을 아예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군소정당 가릴 것 없이 모든 국회에 속해 있는 그 구성원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민의힘만 딱 빼가지고 영수회담을 하자는 명분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홍익표 그 신임 정무수석이 아마 야당과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원활히 해낼 분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가능성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저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